안녕하세요. 자, 오늘 합격 전략 설명회 이제 중등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과거와는 다르게 올해는 유, 초, 중 이렇게 각각 따로 합격 전략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목차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강사 제 소개를 해드릴 거고 시작이 반이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래서 1차와 2차를 우리가 한번 어떤 영역을 시험 보는지 한번 알아볼 거고요. 세 번째는 제 강의에 따라서 어떻게 공부가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생님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아서요.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게 궁금한지 대표적인 문항을 저희가 선정해서 답을 해주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요. 아마 노량진에서 제가 가장 오래된 강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특수에서만 한정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랫동안 일탈을 좀 유지하고 있고요. 10년 넘게 이제 강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눈이 보일 때까지 계속 하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최다 수강생들이 있겠죠. 그래서 전국에 이제 대부분 저희 제자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 이제 수강생이 있다 보니 합격생들도 최다 많이 배출이 되고요. 수석 차석이 굉장히 지역마다 많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서진이라는 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많이 싫어했던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구조화를 이제 통해서 선생님들이 뼈대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걸 고민하다가 항상 책 앞페이지에 마인드맵을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그 마인드맵 통해서 구조화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처음의 지도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제 임용이라고 하는 걸 하기 이전에 1월 달부터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그럼 12월 달엔 뭘 할까 선생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셔서 특수교육학 개론이라고 하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가볍게 임용이라고 하는 장애 영역은 이런 것들이다 라고 해서 무료 특강을 들을 수 있게끔 강의를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중간중간 기본 이론 때부터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 키워드, 기출 키워드에 관련된 책들, 1년 풀 패키지, 이런 것들을 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시도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요, 무료 2차 피드백도 물론 있지만 무료를 통해서 패키지 혹은 1년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에 한해서는 2차와 관련된 신이라고 불릴 수 있는 교수님들을 이제 초빙을 해서 저희가 강의를 또 진행을 새롭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항상 도전을 좋아하는 저는 이제 어떻게 이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건지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적중이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유초중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해준 모의고사 혹은 마지막 파이널 강의에서 많이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어쩔 수 없어요.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출제 경향을 분석하고 그리고 올해는 어떤 것들이 문제가 출제가 될 건지 예측하고 그래서 최고의 적중을 제가 자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강의도 많이 합니다. 지금 12월 말부터 계절학기 또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대학교에서 여러 특강들을 제가 진행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도 많이 뵙고 진짜 임용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직강으로 오는 저희 재수생 혹은 수강생 분들 많이 얼굴을 뵙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강의에 있어서도 저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강사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가 합격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뭘까라고 키워드를 생각을 해볼 때 끈기라고 하는 것이 항상 저의 어떻게 보면 타이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끈기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가장 중요한 건 인내심입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선생님들이 저한테 얘기를 할 때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맨날 공부만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다 하세요? 라고 하는데요. 딱 한 가지 자세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고 인내심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공부하는 수험생들은요. 이게 단기간에 끝내는 공부가 아니라 장기간, 그리고 최근에는 선생님들이 아시겠지만 TO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현역대 합격했던 그 다수의 학생들이 재수 3수를 해야만 합격할 수 있는 임용의 관문이 좀 더 좁아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이 임용이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짧게 공부하는 걸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끈기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들어갔고, 또 여기에서의 의미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끝내주는 기본이론, 끝내주는 기출, 끝내주는 기출용어 등등 해서 제가 이런 용어를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 일단 끝내준다, 이런 최고의 의미도 있고요. 책도 좋고 강의도 좋고 이런 의미들이 있고요. 그리고 임용을 최종 합격으로 마무리한다라고 하는 끝낸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끈기라고 하는 이 용어를 생각하면서 선생님들이 올해 이제 내년이죠. 내년에 합격할 수 있게끔 잘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한번 넘겨서 살펴볼 건데요. 알아둬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합격자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합격수기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합격자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한국사를 반드시 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사를 따야 되는 거, 그리고 임용시험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내가 알아둬야 되는 그런 지식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강사 소개를 이제 들어봤으니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시작해라라고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합격자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합격자 노하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합격수기를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진특수 다음 카피 합격수기 게시판에 보시면 중등특수 선생님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합격수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전국 수석할 정도로 90점 가까이 맞은 저희 수석한 선생님의 합격수기도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초수든 아니면 재수든 그 이상이든 자신에 맞는 합격수기를 쭉 한 10가지 정도는 한번 읽어보시고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노하우를 얻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지름길입니다. 꼭 읽어보시고요. 아니면 이제 최종 합격자 특강도 영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진특수 다음 카페를 보시거나 유튜브를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한국사 시험을 따셔야 되죠. 저희가 대부분 초수라고 한다면 4학년 때부터 임용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그 이전부터 좀 더 일찍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한국사를 미리 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통 3학년 1학기, 2학기 때 한국사 시험을 따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한국사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선생님들이 따로 이제 검색을 하셔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사는 왜 따셔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건 필수입니다. 그래서 임용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 해당하는 한국사에 관련된 자격 요건이 되어야만 합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따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알아두어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임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각각의 영역들을 또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중등 선생님들 이제 시험, 1차 시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교육학을 보십니다. 이 교육학은 저희 특수의 영역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전공을 뺀 교육학 부분은 따로 이제 강의를 듣든지 해당하는 선생님이 공부를 이제 따로 하셔야 되는 파트인데, 한 문제에 이제 60분을 주어진 시간 안에 쓰시고 배점으로는 20점이 주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전공 A와 전공 B에 대한 것만 이제 제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이제 다뤄줄 건데요. 10시 40분부터 12시 10분, 90분 동안 문제를 선생님들이 이제 푸셔야 되는데, 이루어지는 형태를 보면요. 전공 A를 우리가 2교시로 가정을 한다면 12문제가 있습니다. 이 12문제 안에는요. 단답형이 4개가 있고 서술로 쓰는 게 저희가 나머지 보면은 8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3교시, 여기 이제 나오는 3교시라고 하는 전공 B는요.
토탈 11개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11개의 문제가 있고요. 간단하게 쓰는 거 2개, 그 다음에 서술로 쓰는 게 9개 정도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문항도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전공 A와 전공 B 라고 하는 게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많이 물어보세요. 사실 차이는 없고요. 교수님들이 그냥 문항 배치를 하시는 데 있어서 여기에는 2교시라고 얘기하는 전공 A는 12문제 그냥 배치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공 B에는 11문제를 배치하는 거지 뭐 딱 A에는 어떤 영역이 정해져 있고 전공 B에는 어떤 영역이 정해져 있는 거 이건 아니고 해마다 이제 다를 겁니다. 특히 이제 중등 같은 경우는 이 시험 문제의 유형이 여러 번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현재는 이렇게 단답형과 서술형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과거에는 논술 문제가 있는 것도 한번 또 전공 논술도 있었던 거 그런 기출문제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전공 A에 해당하는 12문제가 있고 전공 B에는 이제 여러 문제가 있다라고 선생님이 안내를 해줬는데 그럼 이 2가지 점수를 합해서 이제 80점이죠.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도 쉬는 시간 40분이 있고요. 12시 10분에서 12시 50분 시험 보기 전에 40분이 있어요. 그리고 다 끝나면 2시 20분입니다. 밥을 따로 먹을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 40분에 선생님들이 간단하게 요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중등 특수 선생님들은 유초와 다르게 이제 식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통 시험 보기 한 달 전부터는 내가 무엇을 먹고 포만감을 느끼면서 이 전공 해당하는 B를 끝까지 90분 동안 버틸 수 있는지 이런 연습들도 반드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분 동안에는 선생님들이 자신에 맞는 무엇을 먹는 게 굉장히 소화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배고프지 않고 이걸 견딜 수 있는지 그것도 이제 계속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걸 연습하지 않고 하신 분들은 이것 때문에 졸리고요. 집중력이 또 떨어져요.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실수. 그럼 실수를 하면요. 1점은 선생님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큰 점수입니다. 어제도 제가 진짜 이 유초가 발표가 나다 보니까 기뻤다가 슬펐다가 그래서 저도 웃고 울고 했던 하루였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소수점 2째 자리까지 저희가 보다 보니까 그 안타까운 점수는 결국 1점이 아니라 소수점 2째까지 해서 합격과 불합격이 당락이 좌우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연습하지 않으면 집중력이 이제 좀 저하가 돼서 실수를 줄여야 되는데 실수를 더 많이 하게 되면 합격으로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여러 번 강조한 거 왜 그런지 추후에 하반기 때 반드시 이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 결국 합격으로 가는 또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 다음 이제 중특 같은 경우는 전공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선생님들이 흔히 말하는 신강론, 그래서 12차 정의라든지 혹은 ���러의 전환에 해당하는 모형. 근데 이거는 저는 이제 또 다 다뤄줬기 때문에 다행히 너무 감사하게 저희 수강생들은 선생님이 해준 거에서 또 많이 나왔다라고 또 칭찬해주고 적중도 높았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너무 고마워했었는데요. 그만큼 많이 이렇게 합격을 특히 이제 TO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기존의 패턴과 다르게 기출이 아닌 기출에서도 조금 더 새로운 영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전공에 해당하는 이런 강론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들이 1학년에서 4학년 때까지 배웠던 전공 책이거든요. 지적장애 책 아니면 학습장애 책 이런 강론의 주변에서 우리가 마지 보지 않았던 데에도 출제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특수교육학을 조금 더 유초와는 다르게 깊고 넓게 이제 봐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지만 따로 선생님들이 특수교육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초등보다는 부담이 없죠. 그래서 앞으로 특수교육학을 이제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부분을 공부하셔야 되는데 일단 전환이라고 하는 게 다른 유초와는 다르게 선생님들이 공부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특수교육 교육과정 이제 변화가 돼요. 그래서 대부분 총론에서는 한 4천 정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총론 이제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총론 기본교육과정, 공통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본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제 선생님들이 다 무조건 공부하는 게 아니라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진로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공부하시고 중도 중복에 해당하는 뭐 국어과 해당하는 것을 주로 이제 많이 공부하시고요. 공통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가 포함된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국어와 영어 이런 부분들만 또 이제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초등처럼 다 보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주로 많이 보는 게 중등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년에는 뭐 변화가 되는 부분에서 100% 이제 나오겠지요. 그리고 장특법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중등에만 해당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선생님들이 유아 초등 빼고 그 해당하는 부분들만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교육학은 이제 일반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선생님들이 따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너무 달라요. 근데 주로 면접, 지도안, 수업 시연인데요. 유초와는 다르게 중등 같은 경우는 이 면접이 전국 공통이거든요. 그래서 특수에서 나오지 않고 일반 면접으로 따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도안과 수업 시연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지도안 문제와 관련된 걸 이렇게 쓱 작성하시고 그걸 통해 수업 시연을 하시면 되고 또 어떤 지역은 지도안 없이 그냥 수업 시연만 하는 지역에서 수업 시연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반 우리가 특수와는 다르게 공통적으로 보는 면접 공부 따로 하시고 지도안과 수업시연이 공통된 똑같은 문제에서 지도안과 수업시연이 이루어지는 걸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등은 아직 이제 1차 발표가 나지 않았죠. 어제 유초가 이제 발표가 나서 좀 정신없는 상태이긴 한데요. 선생님들이 2차 시험을 대비할 때에도 약간 그런 게 있죠. 1차를 조금 더 고득점으로 이렇게 받으시면 2차를 좀 더 편안하게 하시고 2차에서 약간 컷 주변에서 합격을 하시면 2차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높고 스트레스도 많으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차도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되고 2차도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하셔야 되는 게 올해의 경향이죠. 물론 다른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만큼 중등은 다른 때보다 너무 적게 이제 뽑는 TO가 감축이 더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이제 과락도 피해야 돼요. 특히 이제 교육학은 저희 특수의 영역은 아닌데 난이도에 따라서 교육학 과락을 맞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전공 A나 전공 B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도 합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락을 반드시 피해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중특 같은 경우는 특학이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깊고 넓게 이제 부분까지 차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부담은 많이 뭐 이렇게 또 하시기도 하지만 맞아요. 초등하고 유아처럼 일반 교육과정은 따로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과가 많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저희 전공 공부 진짜 열심히 깊게 하셔야만 고득점을 얻을 수가 있고요. 중등 특수교육과정도 다 보진 않아도 되고 주로 선택적으로 본다. 장특법도 유초에 해당하는 것 빼고 중등에 해당하는 것들 위주로 살펴보면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영역의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소개해드렸고 공부는 1차와 2차로 이루어졌고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되는지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를 1년 동안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공부 방향과 전략 그리고 제 강의를 어떻게 활용하고 제가 이제껏 10년 이상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저희 합격한 수강생들이 어떻게 공부했고 제가 그걸 무엇을 강조를 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반가로 1번과 반가로 2번 같은 경우는 같이 연계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개요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흔히 이제 얼개를 우리가 잡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도시 혹은 마인드맵 이런 것들을 강조할 거고요. 상반기에는 주로 이제 이론 강의를 선생님들이 습득해야 되는 시기이고 하반기 때는 이론 강의를 통해서 인출을 해야 되고 응용 문제를 이제 연습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부 방향과 전략. 아까 구조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왜 중요하냐. 계속 저는 1년 동안 이걸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면서 강의를 할 거고 저희 선생님들도 이 부분을 너무 좋아하시긴 했는데요. 구조화에서 이 가지들이 이 뼈대 나무에서 뿌리가 튼튼하지 않고 이 흔들린다면 내 지식들이 나중에 무엇을 써야 되는지 인출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상반기 때 힘들어도 내 머릿속에 이런 구조화를 튼튼하게 해줘야 되는 건데요. 이런 구조화를
좀 더 세부적으로 제가 이렇게 도식을 교재 앞에 항상 넣어둘 거고요. 그리고 기출문제가 언제 이렇게 출제가 됐는지도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럼 기출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 것들은 당연히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와 도식을 하면서 기출문제도 흐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이제 선생님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저희가 연도별로 구조화하면서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러면 기출문제는 어디서 봐야 돼요? 라고도 많이 물어보세요. 중등 같은 경우는 중등만 또 역시 보는 건 아니고요. 유아, 초등에 나왔던 그런 특수와 관련된 문제도 또 같이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교육과정 평가원에 들어가셔서 기출문제 카테고리로 들어가시면 중등하고 유초 있는 그 클릭하는 부분이 다를 거예요. 그래도 중등이지만 유초도 이제 같이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야 되는 이유가 초등에 있던 교수님이 중등으로 들어가셔서 문제 출제하시고 중등으로 들어갔던 교수님이 또 초등에 들어가시기도 하고 이런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 가지 해당하는 전공 영역을 다 보셔야 되고요. 기출문제를 본다는 건 결국은 이 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문제만 푸는 건 아니고요. 이 문제를 내가 분석하고 확장하는 것까지를 공부 방향으로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고, 이런 분석하고 확장하는 게 대부분 상반기 때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 이제 문제 풀고 실전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 그렇다면 기출문제가 도대체 올해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등은요, 이제 교육학 부분은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2교시부터 이제 살펴볼 건데 12문제이고 40점 만점이고 90분 동안 제가 푼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장트법.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였고, 두 번째도 뭐 상반행동 차별 강화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변동 간격에 대한 걸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된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실제 선생님들이 1, 2번 너무 기출문제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풀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에 있어서도 어음청력 중에 어음명료도, 그 다음에 링, 이것도 이제 기출에 많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까지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던, 맞아요, 수학. 그 중에서도 포함제와 등분제인데 저희가 이제까지 마지막 모의고사 때 이거 똑같이 나왔죠. 그 다음에 DRAW라고 해서 이거는 저희 문풀 자료에서 제가 달아줬던 거 그대로 해서 이제까지 또 기출에 출제가 되지 않았던, 그리고 실제 저는 이제 7, 8 문풀이라든지 이런 때 다 다뤄줬던 자료들인데 이걸 한 번도 이제 보지 못한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점수 차이가 단답형부터 이제 났던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부터가 이제 서술형 들어가요. 서술형으로 해서 4개에 해당하는 1점 1점씩 배점이 주어지는데요. 특장에 제가 나올 거라고 했죠. 특장에 중에서 이제 관련된 하위 범주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고, 간격하고 즉 전체 간격과 부분 간격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다해 과정에 필요한 거에서 관찰자 일치도와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전공이면 전공, 응용행동 분석이라고 하는 그런 이성봉 교수님 외에 해당하는 책하고 정서행동 장애 학생이 이렇게 섞인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총론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론에서 항상 이렇게 4점 정도가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자, 7번 문제를 이제 보시면 7점도 이제 4점인데 이 전체적으로 지적장애 문제이죠. 그래서 제가 이 세부적인 것까지 꼼꼼하게 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실제 자기결정 이것도 막판에 꼭 보라고 제가 파이널 특강 때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깊게 제가 문제 낸 형태로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튼 학습된 무기력 쓰는 거, 그리고 제가 모의고사 문제 보면 추후에 제가 이제 다음 주 정도 지금 유초중 해당하는 정답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계속 제가 조금 더 검증된 정확한 정답을 해주고 싶어서 자료 만들고 있는 와중인데요. 제 거 이렇게 문제가 있고요. 이렇게 모의고사나 문풀 때 다뤄줬던 똑같은 문제들을 제가 나중에 확인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침도 내가 똑같이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된 것도 있었었고요. 자기결정 3단계, 그래서 제가 똑같이 3단계 당하는 거 물어보는 이런 지문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공 중에서도 꼼꼼하게 세부적인 이런 3단계에 해당하는 명칭만 외우고 이런 교사 목표나 학생의 지문들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보지 않는 분들은 좀 난이도가 있었던 그런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지적장애 문제에서 4점이 출제가 됐고요.
자, 8번 문제도 제가 똑같이 이렇게 문제가 된 게 있었었죠.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들이 대치우문 변동의 오류라든지 그다음에 최소 대립상 그리고 확인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여러 번 또 모의고사 때 문풀 때 똑같이 해줬던 형태. 그래서 실제 이제 저희 학생들이 모의고사 때 나왔던 거, 문풀 모의고사 때 나왔던 거 너무 똑같은 문제가 많고 풀어봐서 사실은 너무 감사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요. 의사소통에서 이제 4점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제가 좋은 의문장에 꼭 보라고 했던 그런 부분에서 출제가 됐지요. 시각장애 있습니다. 시각장애는 전반적으로 이런 지도안의 형식으로 출제가 된 건 처음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교수적 수정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통합교육 안에서 문제를 푸는 거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하나는 이제 장특법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A에서도 여기까지는 그렇게 뭐 부담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10번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하는 점자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자립생활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제가 똑같은 문제를 해서 특과정 총론에서 언급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11번 문제도 척수 수막류라든지 대칭과 비대칭 이런 것들도 이제 기출문제 출제였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다뤘던 문제인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체장애 원시반사 문제에서 그리고 이렇게 발작의 유형 안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4점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어려워했던 문제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사전과 평가에서 이렇게 깊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도 어차피 그 문풀이라든지 모의고사 문제 보시면 4와 5 중에 변화가 된 거 제가 문제를 출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 사전과 평가는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였다라고 선생님들이 얘기하셔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어렵게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전공 A는 그래도 어려운 게 몇 개 있지만 항상 매년마다 새로운 거는 있었으니 무난했다라고 하는 평이고요. 근데 이제 전공 B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많이 합니다. 저는 이 똑같은 문제를 다뤄줘서 선생님들이 걱정하지 않고 이제 풀었었는데 보시면 삶의 질이라든지 뭐 일반적 지원 이런 거 쓰는 문제였었죠. 그래서 12차 정의 꼭 보라고 했던 그 부분에서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건 제가 7, 8 문풀 자료의 전환 모형에 해당하는 켈러에 이 다뤄주었던 그런 문제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것까지 안 본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왜냐하면 기출에서 처음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던 그런 전환 모형에서 출제가 됐다는 거. 그다음 상보적 교수도 제가 꼭 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상보적 교수와 전략 중재에 해당하는 학습장애 문제는 뭐 기출 플러스 많이 암기했던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습장애 문제였습니다. 4번 문제에서는 이제 조음문 장애 플러스 저희가 이제 공 교수님 3판에 보시면 나왔던 교정적 피드백, 고쳐 말하기도 연습하셨고 확대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우리 아이에게 연구 계음을 통해서 바른 자세 유지하는 그런 고은 교수님 책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던 의사소통 장애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도중복. 그래서 제가 장특법 할 때도 항상 새로운 거 이거 봐라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였었죠. 그래서 중도중복과 관련된 그런 장특법하고 그 다음에 지체장애에 해당하는 용변지도에 관련된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시각장애 이 부분이 좀 생각지도 못한 문제였죠. 선생님들이 많이 어려웠다고 하는데 어차피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이 통으로 날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했던 비어링 수정이라든지 뭐 트레일링 이런 것들이 시각장애 관련된 부분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선생님들이 어려웠던 이 선형블록 이 정도만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셨고요. 나머지는 실제 저희가 다뤄줬던 부분과 많이 이제 연계가 된 부분들이 많았던 거죠. 이건 뭐 누구나 다 틀리는 거였어요.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였고요. 건강장애 문제 꼭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장애 문제, 학적, 뭐 과거 기출 문제,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선정 대상이냐 아니냐 했던 이런 건강장애부터해서 4점 정도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근데 좀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8번 문제는 청각장애 문제인데요. 청각장애 문제에서 구화라든지 그다음에 이 부분은 항상 우리가 청각기술 수준에 관련된 청룡훈련 항상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였고요. 9번 문제 보시면 9번 문제에서 지체장애 플러스 보조공학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트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문장으로 만들어서 4가지 요소가 들어가는 건 당황했던 문제인데 그래도 저희가 다뤄줬던 문제이기는 하지요. 그래서 유형은 다르지만 실제 우리가 모의고사라든지 문풀에서 봤던 문제 근데 이것도 많이 어려워했다라고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자폐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중심 반응 이거는 기출 문제였고요. 디귿과 리을 같은 경우는 그 이성봉 교수님 강론에 있던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던 행동 수정 부분과 연결되는 그런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의 문제를 굉장히 이제 어려워하기도 하고 논란도 많았다라고 하는데요. 통합적 해당하는 그런 모델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 니은은 약간 책마다 다른 것 같아요. 표준화로 보신 분들도 있고 자기보고로 나왔던 뭐 송준만 교수님 책들도 있고, 그래서 지적장애 12차 정의 위주로 문제가 출제가 됐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선생님들이 A는 물론 계속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다는데 B는 1번부터 12차 정의를 보지 않는 분들은 굉장히 멘붕이하고 거기서부터 무너져서 문제를 꼼꼼하게 읽지 못하고 실수를 좀 많이 하는 분들이 있고요. 마지막에 와서까지도 이 12차 정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작년보다 난이도가 훨씬 더 있었던 건 맞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뽑는 숫자가 거의 이제 반절 이상이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2분의 1 이상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중 안에서도 또 고득점인 학생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합격선이 이제 나오겠지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문제를 한번 쭉 살펴봤고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기출문제와 관련된 문제에 답을 쓸 때까지가 90분이기 때문에 답안지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중등 답안지는 이제 A 같은 경우는요. 1, 2, 3, 4 이 안에서 주어지는 단답형을 쓰시면 되고, 문항 5번부터 이제 12번까지 서술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술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어지는 줄글 안에서 다 해결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연습을 하실 때도 쉬웠던 기출의 해는 그냥 간단하게 용어만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16년도에 좀 난이도가 있었었고요. 19년도 뭐 아니면 작년 같은 경우 좀 난이도가 있을 때는 답안지에 쓰는 이 답안지 칸이 좀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좀 글자 크기. 그래서 항상 기출문제를 나중에 선생님들이 인출까지 연습을 하실 때는 쉬웠던 해의 영역 답안지 한번 옮겨보시고, 가장 어려웠던 해의 답안지 옮겼을 때 글자 크기 조금 더 깔끔한 정도 이런 것들도 연습을 하셔서 채점자 입장에서 답안을 좀 쓰시는 연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자란다고 해서 이런 여백에 쓰시면 다 점수 채점이 안 되는 것도 하시고요. 꼭 답안은 이 칸 안에서만 쓰셔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교시까지 이렇게 답안지가 주어지고요. 3교시 답안지는 또 달라서 단답형이 2개이기 때문에 단답형 문항 1과 2번에 써주시면 되고, 이렇게 서술형로 해서 4점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답안의 형태는요. 이렇게 차례차례 쓰셔도 되고 그냥 쭉 이어서 쓰셔도 되고 그거는 상관이 없거든요. 이제 주어지는 문제 답만 정확하게 쓰면 어떻게든 다 정답은 되니까 일단은 깔끔하게 좀 선생님들이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연습하는 게 가장 좀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중등 같은 경우는 유초와 다르게 약간의 기출이 문제를 보실 때 여러 번 유형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09년부터 13년도까지는 객관식 문제였어요. 그럼 09년도부터 13년도까지 객관식 문제였기 때문에 이때는 1차, 2차, 3차까지 시험이 있었을 때고요. 14년도부터 23년도까지는요. 중간에 이제 바뀌었던 문제가 뭐냐. 중간에 지금처럼 단답형과 서술형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중간에 전공 논술이 한 문제 있을 때도 있었었고요. 전공 논술이 2문제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시면 약간씩 문제의 개수가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최근에는 논술 문제는 이제 다 서술로 빠졌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전공 논술을 보더라도 예전에 이렇게 논술로 10점으로 이루어진 문제가 있었구나 하고 관련된 키워드만 서술 형태로 변형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는 중등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이왕이면 과거 이런 객관식 문제에서도 기출이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유초 선생님들과는 다르게 이왕이면 이런 객관식 문제까지 이제 분석을 하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번 23학년도 중등 문제에서도 과거 기출 문제가 또 활용된 경우도 있었었고요.
그래서 객관식부터 보는 게 좀 추천을 해드리는데, 그중에서 이제 자기 교수가 많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자기 교수에 대한 설명을 지금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초등의 09년도 객관식 때 나왔던 문제고요. 계속 저희는 중등이지만 유초중을 다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보시면 중등에도 또 나올 수 있겠구나. 중등에는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꼭 봐야 되는구나. 이런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관리라고 한다면 저희는 자기 교수, 자기 점검, 자기 평가, 자기 강화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 건 자기 교수법이라고 하는 게 가장 출제가 되고요. 이제까지 기출 문제도 보면 이런 단계 안에서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일단은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고, 나중에 이제 어차피 기출문제를 푸실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에서 이렇게 시범 보여주는 게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황교사가 과제 각 단계를 수행하면서 현우에게는 각 단계를 큰 소리로 말하도록 하는 게 두 번째, 그리고 현우가 큰 소리로 하는 게 세 번째, 혼잣말로 하는 게 네 번째, 속으로 하는 게 다섯 번째. 약간씩 용어는 다르지만 큰 틀은 이렇게 해서 정답을 체크하는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에서는요, 자기 점검. 추후에 선생님들이 자기 기록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이 볼 거고요. 자기 교수 앞에서 봤던 거 자기 강화 플러스 자기 평가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함께 이제 봐주셔야 되는 게 자기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객관식 문제에서 중등, 유초중, 중 공통적으로 자기교수법에 대한 이런 활동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시라고 하는 게 있지요. 우리가 과거에 1, 2, 3차까지 시험 문제도 그렇기도 하고 시험의 전형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많이 뽑지 않았던 해였기 때문에 특수교사가 굉장히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움직임을 통해 상반기에 시험이 한 번 더 있었거든요. 그걸 우리는 추시시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추시시험은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교육과정 평가원에는 있지 않고요. 국립특수교육원에 이제 가셔서 자료 검색하시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추시라고 하는 건 1년에 2번 있었던 적이 있었대. 그 추시시험에서 중등에서는 인지적 모델링 1번 들어가는 내용,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들어가는 내용을 선생님들이 풀면 되는데요. 동그라미 1번은 어차피 객관식에서 문제를 봤던 과제 큰 소리를 말하고 수행하는 시범을 보인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단계는 각 관계를 큰 소리를 말하면 수행한다, 이런 식의 관련된 이제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건데 큰 소리가 있으니까 작은 소리 아니면 중얼거리는 거, 이렇게 해서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건데요. 일단 가장 기본 샘플은 이게 강론에 혹은 저희가 기본서에서 필수적으로 암기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강론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이제 적으시면 기출문제를 푸는 거고요.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확장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도 다 빈칸으로 만드셔서 출제자의 입장에서 단계 명칭도 한번 써보라고 하고, 여기 큰 소리면 여기에서는 작은 소리 혹은 혼잣말로라고 하는 게 들어가거든요. 이들이 학생들의 차이점, 교사활동의 차이점, 아니면 관찰하고 피드백한다는 교사들의 공통적인 활동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교사학생인데 여기서 보면 교사의 역할이 빠진 활동 단계 명칭을 쓰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교사와 이렇게 빈칸으로 만들어서 비교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 유형은 다양하게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본 이론을 하나를 놓고 명칭, 차이점, 공통점, 빈칸 만들어서 다 한 번씩 채워봐서 쓰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 중에서 이제 15년도 초등에 나왔던 문제를 보면요, 똑같아요. 명칭은 약간 번역이라 책마다 다르겠지만 큰 소리로 하면 딱 3단계가 떠오를 것이고, 교사는 관찰, 피드백,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럼 선생님들은 이제 여기서 1, 2단계도 써보셔도 되는데 저는 시간이 많이 없으니 4단계면 여기는 작은 소리, 혼잣말로, 5단계면 마음속으로 혹은 속으로, 이렇게 해서 대입만 하시면 정답이 될 수가 있겠지요.
자, 또 보면 18년도 유아 이런 사례들이 이제 나와요. 그럼 사례들이 나왔을 때는 이 사례를 이제 적용한 거, 그래서 기본 개념에 사례까지 적용한 걸 암기해 두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앞에서는 교사, 학생까지 있는데 이 학생이 없네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도 채우시면서 공부하시면 되죠. 교사가 큰 소리로 책을 꽂아요 라고 말하면서 책을 제자리에 꽂는다. 학생 관찰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럼 교사도 있고 민수도 있네요. 그럼 민수가 이라는 학생의 활동도 들어갈 것이고, 여기 보니까 교사의 활동이 없네요. 둘 다 관찰하고 피드백 이런 것들도 채워주시면 되겠지요. 지도 방법 앞에서 똑같은 문제구나. 자기교수법 쓰시면 되고, 이 동그라미 안에, 여기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은요, 여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큰 목소리로 이거 바꾸고 그대로 이렇게 옮기면 되는 거구나 라고 체크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큰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를 분석하시면 되고요. 6번에서는 이제 자기교수에 대한 지적장애 문제에서 스스로 말해가면서 이건 자기교수 명칭 쓰는 거였고요. 22년도 유아에 똑같은 사례가 또 출제가 됐습니다. 자기교수법입니다. 이거 혼잣말 앞에서 지문 봤는데 이거 4단계인데 자기교수 용암인 거고요. 인지적 모델링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외적 모방,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구나. 그러면 자기교수법의 근거에서 명칭, 뭐 선생님들이 어디서 다 보셨나요? 이거 그대로 옮겨서 쓰셔도 되죠. 외원적 지도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의 활동의 예를 쓰래요. 그럼 디귿의 내적, 그럼 여기다 뭐 붙이면 될까요? 이미 다 외웠기 때문에 속삭이듯 혼잣말로 지우고 속으로 아니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해서 그대로 여기다 옮기면 되는 거죠.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왔어요. 자, 니은과 디귿에 들어가는 학생의 행동이에요. 그럼 니은이라고 하는 거,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교사가 줄을 섰어요. 이게 뭐 하면 돼요?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걸 관찰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는 이거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 보시면 교사가 말하는 자기교수 내용을 유아가 그대로 따라하면서 그림책을 보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차례를 그대로 지키는 걸 따라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게 조금 더 선생님들이 예시로 들어가는 걸 참고하시려면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잖아요. 뭐 땡땡은 교사의 말을 줄을 쳐서 차례를 기다려요 라고 하는 것들을 따라해서 그대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큰 틀에서 이렇게 예를 이렇게 설명한 거지만, 실제 이제 시험 문제 정답을 쓸 때는 정확하게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서진 선생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똑같은 문제여도 얘를 가만두지 말고 내가 분석하고 확장하는 게 앞으로 합격의 비결인 거고, 이 합격의 비결인 분석하고 확장하는 게 결국 상반기 때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럼 결국은 저희는 초등과 유아에 나왔던 최근의 기출문제만 본 건데요. 앞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자기교수는 중등에서는 13년도 이후로 한 번도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어. 그럼 중등에 해당하는 자기교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본 개념 그리고 사례를 넣은 걸 무조건 내가 알고 있어야 조금 더 확장된 방법으로 내가 정답을 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명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떻게 그러면 진행을 하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개요의 부분을 살펴봤으면, 이제는 이론이라고 하는 상반기 내용, 그럼 이제 겹쳐질 수 있겠죠. 첫 번째, 내가 이 시기에 공부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할지 모른다 그랬다면 동영상 혹은 이제 유튜브에 끝내주는 기본 이론 워밍업의 무료 특강도 있고요. 마인드맵으로 끝내주는 기출 용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냥 사람의 모습이 되게 한 형태에 해당하는 것만 일단 잡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다 조금 더 이제 골격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각각의 뼈도 다 우리가 이제 구성할 수 있게끔 기본 이론반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기본 이론반은 앞에서 배웠던 기출에서 다뤘던 이런 이론들을 정확하게 배우는 시간인 거구나. 이런 기출 문제에 해당하는 기본 이론을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배워야만 3, 4, 5, 6회 때 문제를 분석하고 조금 더 새로운 책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런 강론 심화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내용들을 채울 수가 있는 거구나. 이게 이제 상반기 때 내가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이론을 공부할 때 따로 이렇게 세면 안 되고 지름길로 효율적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 공부를 하는 형식으로 예를 들면 좀 더 난이도 있고 학문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 임용은 어떻게 보면 딱딱 기출해서 틀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나중에 특수교사가 되셔서 대학원 가서 조금 더 많은 학문에 힘을 쓰셔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임용 공부는 효율적으로 제가 이끌어주는 대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효율적이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이런 도식의 틀을 잡아가야 된다는 거. 이런 도식의 틀에서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을 본다면 한 권으로 끝내주는 기출 키워드라고 해서 이 단권화도 같이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 해당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도식이라고 하는 걸 선생님이 자세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어. 그렇다면 한 권으로 끝내주는 기출 키워드에서는 내용도 있고 각각의 기출 문제들이 있으니까 다시 내용을 점검해보고 내가 기출 문제에서 놓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책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뼈대 잡는 거, 그래서 뼈대를 잡았을 때 기본 이론반은 저는 9주로 진행을 할 건데요. 9주에서 끝나진 않고 사실 중간중간에 10주 혹은 그 이상의 분량을 제가 해드리려고 해요. 그만큼 자세하게 그리고 기출에 다뤘던 내용들은 선생님들이 이해해서 꼼꼼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3, 4, 5, 6, 4개월인데 너무너무 선생님들이 어느 순간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공부를 해야 되는 양이라든지 시간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지나갔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관련된 상반기 우리가 4개월에 해당하는 것들을 심화 조금 더 살에 붙인다면 이렇게 7, 8월에서는 인출과 응용 문제를 풀 수 있는 단계의 계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7, 8월 때는 내가 알고 이론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의 지식이라든지 내가 틀렸던 부분들을 확인하는 그런 점검하는 인출하는 연습을 각각 장애 영역마다 하는 거라고 한다면 9월에서 11월에서는 이 모든 문제가 우리가 봤던 것처럼 다양한 영역들이 섞였을 때 내가 얼마나 응용된 문제들을 잘 인출을 하는지 연습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반은 7, 8월 그리고 나머지 9, 10, 11월에서는 모의고사 반을 통해서 실전 연습을 하는 건데요. 중등은 유초보다 시험이 좀 늦지요. 그래서 대부분 11월 말 때 중등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 경험으로 볼 때에는요. 조금 더 임용시험의 날짜를 실제 시험 날짜보다는 좀 앞당겨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게. 왜냐하면 사실 이때 유초 시험 끝나면 중등 선생님들도 유초 문제 신경 쓰랴 내 공부에 그 정리가 잘 집중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으셔서 그냥 저 같으면 10월로 이제 딱 맥시멈을 정하고 이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11월 달에서는 내가 놓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인출하는 부분의 하반기는 정말 시간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1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는요. 올해 너무 호응이 좋은 저희 2차 피드백 그런 특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강생들이 끈기 2차 대비 특강 올해 너무 많이 좋았다라고 해서 지금 강의해 주시는 선생님과 계속 이제 더 많은 수강생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게끔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직 교사들과 또 무료 2차 피드백도 있으니까 꼭 2차 준비도 저와 함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정리죠. 어차피 했던 강의에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에서 이론과 그리고 이제 인출하는 것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워밍업 무료 특강도 있고 막근기도 있다고 했고요. 이제 중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강론, 즉 각각 장애 영역에 대한 책들도 제가 추후에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는 분들은 1월달 들어가기 전에 학교에서 배웠던 각각 전공, 예를 들어 뭐 응용행동 분석이라든지 혹은 학습장 이런 책들을 쭉 한번 워밍업도 들어보고 막근기 들을 때 학습장애라고 한다면 그 강론책까지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1월 달부터 강의 들 때 훨씬 더 자신감도 있고 그 시간도 좀 단축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간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1, 2, 3, 4, 5, 6 상반기 때 특수교육학만 하면 너무 좋은데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중등 특수교육과정도 공부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중등 같은 경우는 새로운 책들이 나오면 제가 책에 대한 강의도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신강론 테마 특강도 필요하다면 또 이걸 또 들어야 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한 개 강좌를 수강하신 분들에게는 작년에 이제 기출 키워드 너무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무료로 드리자라고 해서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복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기출 문제도 추후에 따로 선생님들이 하반기 때 인출하는 연습으로 또 사용하셔야 되고 그래서 해야 될 일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반기까지 인출하고 응용하는 단계가 끝나면 이제 곧 중등도 이제 발표가 나죠. 그러면 2차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강의를 활용할 때 여러 패키지 수강할 때 그리고 여러 할인 그리고 무료 특강들도 있으니까요. 이런 강의 할인이라든지 피드백에 관련된 것들 자세히 한번 강의 계획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10년 이상 강의를 했을 때 항상 중요한 건 기본에 충실해라. 그 기본이라고 하는 건 기출이다.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이 이걸 조금 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본은 되게 또 이제 쉽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하반기 때 공부의 양이 축적이 되면. 그런데 아는 것에서 끝나지 말아야 된다. 결국 기본, 충실, 기출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안 보고 쓰는 인출까지 를 정확하게 했을 때가 기본에 충실하다, 기출에 충실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니까요. 선생님들이 인출까지를 끝까지 해보셔야 된다는 거. 그러다 보면 체력에 조금 더 약해지기도 하고 멘탈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앞으로 내년에 이제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 달린 게 뭐 힘껏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저희가 인내심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기간이 장거리이기 때문에 체력과 멘탈 관리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체력은 지금부터라도 선생님들이 추우니까 오늘 뭐 밖에 눈도 오기도 하는데 네, 추우니까요. 집에서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홈트 뭐 이런 것들 많죠. 유튜브 보고 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 그래서 항상 내가 조금은 남들과 비교해서 더디더라도 최종 합격한 선생님들이 승자거든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1차 고득점에도 2차를 소홀히 하면 안타깝게 안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커치하지만 2차를 목숨 걸고 하면 결국은 내가 최종 합격 얻을 수 있는 거고 이건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자신감, 멘탈 관리 철저히 하는 것도 선생님들이 또 임용 공부하면서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뻔한 것에 답이 있죠. 단지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어려울 뿐. 하지만 임용은 실천해야만 내가 합격이라고 하는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라고 하는 걸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임용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에게 설명을 했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궁금한 분들,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들에게 물어봤을 때 궁금한 것들을 제가 몇 가지 이제 추려서 답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중등 같은 경우 보시면 실제 한 예시로 넘어가죠. 200명이 넘게 뽑았는데 전국에서 200명도 안 됐습니다. 이 정도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실력자 그중에서도 조금 더 기출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그 주변의 강론에서도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이제 합격할 확률이 높겠지요. 그래서 경쟁률 보시면 되는데 서울, 경기, 특히 이제 경기가 말도 안 되게 줄었죠. 사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받아들이고요. 내가 여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자, 언제부터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맞아, 이 강의 끝나고 빨리 한번 공부 계획 합격수기 읽어보고
워밍업 강의도 한번 들어보고 막 끊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내가 4학년 때까지 공부했던 이제 선생님들이 3학년 때까지 공부했던 이런 강론책도 한번 읽어보고, 이거 다 하셔야 되겠죠. 응시 지역별로 시험 차이가 있나? 1차는 이론이기 때문에 차이는 없지만 점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2차는 지역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지역은 지도안이 없기도 하고요. 어떤 지역은 지도안도 있고 수업 시간도 하고, 거기다 수업 나눔도 보태지는 지역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스터디는 꼭 해야 할까요? 많이 물어보는데요. 이건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성향이라고 얘기를 하죠. 코로나 이후에서부터는 직접이 100%는 아니다라고 하는 걸 또 많이 느끼셨을 건데요. 스터디는 내가 너무 의존적이고 혼자 이렇게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안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필요해서 그 스케줄에 따라서 어떻게든 그 강의 커리에 따라서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꼭 이 여러 명이서 하는 스터디가 힘들다면 짝 스터디라든지 아니면 전화 스터디라든지 줌 스터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한번 경험해 보셔서 나에 맞는 걸 선택을 하셔야 시간 낭비도 하지 않고 어떤 사람으로 오는 스트레스도 덜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강, 인강 뭐가 낫냐? 둘 다 합격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역시 성향이다. 내가 직강 이라고 하는 것을 듣는 게 맞는다고 한다면 왔다 갔다 그 이동하는 시간에 선생님들이 그냥 시간 낭비가 아닌 뭐 기본 이론서를 중간에 보든지 이렇게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자극을 통해서 그날 하는 스케줄이 따라가는 게 맞는다고 한다면 직강을 듣고요. 이 자체가 너무 나한테는 왔다 갔다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스트레스다라고 한다면 인강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약간은 다 경험해 볼 것 같기는 해요. 인강으로 끊어졌다가 직강으로 전환도 가능하니까요. 인강이 너무 맞지 않으면 또 직강으로 오셔서 이제 연습하셔도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모의고사 때는 좀 직강을 추천을 많이 해드립니다. 그 이유는요, 환경에 대한 적응인 거죠. 사실은 내가 시험 보는 그 환경이 예기치 못한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계속 감기가 걸려서 기침을 할 수도 있고 볼펜으로 이렇게 자극을 줄 수도 있고, 그렇다면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런 외부적인 자극에 계속 주의가 가다 보니까 문제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적응력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직강을 더 많이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서브노트 단거나 어떻게 하면 좋겠나요? 라고 하는 건데요. 서브노트는 재수 이상 선생님들이 이제 쓰시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 4학년 선생님들은 서브노트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거든요. 왜냐하면 서브노트 했을 때 완벽한 서브노트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채워야 될 게 또 챙기고 또 챙기고 또 생기고 그럴 거거든요. 그러면 서브노트만 정리하다가 1년을 보낸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험은 정리하는 거에서 합격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정확하게 암기하고 인출을 했고 어느 정도 적정선에 넘었을 때 합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수고 조금 더 선생님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분들은 단권화를 좀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기본 이론 정서행동 배웠으면 끈기 기출 키워드라고 하는 정서행동, 그리고 기출문제 강의를 들을 때는 기출문제와 해설자 이걸 하나로 묶어서 같이 영역을 볼 때마다 돌리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건 나에 맞는 그 주관적인 스타일은 있을 수 있겠으나 조금 더 효율적으로 4학년을 생각한다면 저는 이제 단권화가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하고 바로 보고 암기, 인출하는 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타일에 따라 또 역시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든 다 사실은 이제 정답은 없는데요. 물어보는 것들은 다 많이 궁금해하신 부분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마지막으로 강론책들은 또 어떤 걸 봐야 돼요? 특히 이제 중등 선생님들은 강론의 중요성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중등에서 올해 시험 문제가 어떤 거에서 많이 출제가 됐는지를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일단 제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저희 책들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시고, 임용에 출제되는 거에서 정서행동 같은 경우는요, 이 두 권의 책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폐 같은 경우는 박명희 교수님 책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제 4학년 선생님들이 이제 올라가면 아마 학부 때 2판, 지적장애 학생 송준만 교수님 2판으로 공부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내용에서 3판은 12차 정의가 추가되느냐 안 하느냐 이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2판으로 가지고 있더라도 12차 정의 뭐 강사 저는 당연히
다 채워줄 거니까 그걸 따로 보셔도 되니까요. 꼭 3판을 새로 사야 돼 이런 부담감은 없으셔도 되고,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3판이 새로 나왔으니까 이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장애는 약간 중등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세 권에서 다 출제가 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학습장애 김희아 교수님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김동일 교수님 책에서 훨씬 더 많이 활용이 됐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저도 다 이제 엮어서 자료를 만들어 주기는 하겠지만, 시간이 되시면 일단 필독은 김희아 교수님 책이고요. 조금 더 여유가 된다면 총론이라든지 김도영 교수님 책에 나오는 이해와 교육이라고 하는 강론의 내용들도 선별적으로 쭉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각장애는 최근까지 다 이태원 교수님 책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고, 올해 중등 문제도 다 여기서 출제가 됐습니다. 행동수정은 이 두 권의 책에서 거의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이 응용행동 분석이라고 하는 이성봉 교수님 외에서 출제가 됐다라고 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등은 봐야 되는 책들이 좀 더 많아졌지요. 그다음에 지체장애, 중도중복이라고 했을 때 필독은 함께 생각하는 지체장애 학생 교육이지만 여유가 있다면 여기 나오는 양성훈 거, 김일희 교수님 것도 보시면 되고요. 아직까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지도 않아서 여기다 넣어놓지는 않았지만 또 대구대 교수님들이 지체장애 관련된 강론을 출간하시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여유가 생긴다면 또 그 책 참고해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중등 같은 경우는 올해는 다 고은 교수님 3판에서 출제가 됐지만 과거에는 언어장애 진단및 치료 이 두 권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사전과 평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거는 과거에 기출문제가 많이 여기서 출제가 되는데, 웩슬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웩슬러 4에 대한 그런 사전과 평가 문제를 좀 보셨어야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는 거. 이제 공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요. 물론 과거의 기출문제를 볼 때 김용욱 교수님 강론에서 문제를 계속 출제가 됐어서 보시면 되지만, 사실 오늘 이 특수교육 공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따로도 있지만 각각 장애, 지체장애도 공학이 있고 뭐 보완대체에서도 공학이 이렇게 포함되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하트라고 하는 그 보조공학 모델의 정답을 쓸 땐 정동훈 교수님 책에 있는 그 사례가 있어서 그걸 또 활용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공학 부분도 꼭 공학책이 아닌 다른 장애 영역에 붙어있는 공학에서도 같이 적용이 되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시면 4학년 이제 선생님들이 올라가기 전에 제가 쭉 말씀드렸던 이런 강론들은 이제 대표적인 강론이고요. 어차피 큰 내용은 학교에서 배웠던 거랑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꼭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한 번씩은 좀 선생님들이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강론 책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마칠 시간이 됐네요. 지금 이 모습을 보면 네, 뒷모습만 봐도 행복하지요. 사실 저도 석양을 보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 석양 보는 자체만으로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 합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고통과 말 그대로 인내심, 여러 가지 감정들을 감내하면서 최종 합격이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나 혼자만 즐거워서 이렇게 합격의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한 온 가족들이 합격이라고 하는 영광을 같이 누리는 거구나. 그러니 결국 이 공부는 나 혼자의 싸움이긴 하지만 나로 인한 이런 가족들의 힘들도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내년 한 해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